일부 제주도로 떠나는 가족. 이번엔 정말 특별한 휴가가 될 거예요, 어머님. 최도연이 김포공항 출발 게이트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미소는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김정수는 사위의 과도한 친절함에 어딘가 모를 불편함을 느꼈다. 마치 연기하는 사람처럼. 아니, 그런 생각을 왜 하는 걸까? 딸 같은 수양딸 박선영이 도연의 팔을 끼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런 여행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선영이 다가와 정순의 손을 잡았다. 무슨 소리야? 가족끼리 여행하는 게 뭐가 고마워? 정순이 딸의 손을 토닥였지만 손바닥에서 차가운 땀이 났다. 왜일까? 단순한 가족여행인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제주도 펜션도 최고급으로 예약했고 렌터카도 준비했어요. 이번 휴가만큼은 정말 편히 쉬세요. 도연이 탑승권을 나눠주며 말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계산된 것 같았다. 남편 박상도가 정순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속삭였다. 여보, 사위가 이렇게 신경 써주는데 너무 경계하지 말아요. 선영이 행복해하잖아요. 하지만 정순의 가슴 한편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고 있었다.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키운 직감이 계속 경고음을 울려대고 있었다. 도연이 완벽한 사위인 건 분명한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비행기 안에서도 도연은 완벽했다. 담요를 챙겨주고 음료를 주문해주고 창밖 풍경을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정수는 그가 선영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걸 포착했다. 사랑이 아닌 다른 무언가.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보는 듯한. 제주 공항에 도착한 가족들. 도연이 미리 준비한 고급 렌터카가 대기하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도연의 뒷모습을 보며 정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제주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왠지 가슴이 답답했다. 마치 그 바다가 무언가 끔찍한 비밀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와, 정말 멋있다. 선영이 펜션에 도착해 감탄사를 연발했다. 바다가 바로 보이는 절벽 위의 고급 펜션. 하얀 건물과 푸른 바다의 대비가 그림이 없어 같았다. 하지만 정수는 그 절벽의 높이를 보며 소름이 돋았다. 저기서 떨어지면 이곳은 제주에서도 가장 전망이 좋은 펜션이에요. 특히 이 테라스에서 보는 일몰이 환상적이죠. 도연의 설명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정순만은 그 테라스 난간의 높이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도연의 안내로 각자 방을 배정받고 짐을 풀었다. 선영과 도연은 바다가 보이는 가장 좋은 방을, 정순과 상도는 그 옆방을 사용하기로 했다. 정수는 짐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귀를 기울였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여보, 정말 좋다. 이런 곳에서 신혼여행을 다시 하는 기분이야. 선영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정말 특별한 여행이 될 거야. 도연의 대답.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뭔가 차가운 것이 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 펜션 테라스에서 가족들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제주의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낮의 더위를 식혀주었다. 하지만 정수는 그 바람 소리에서도 불길함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의 신음소리 같았다. 자, 가족여행을 기념해서 건배할까요? 도연이 특별히 준비했다며 비싼 와인과 크리스털 잔을 꺼냈다. 이 와인,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한 거예요. 1995년산 보르도. 정수는 도연이 와인을 따르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다. 그의 손동작이 어딘가 어색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이렇게 좋은 와인을. 상도가 감탄했지만 정수는 도연의 표정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가 잔을 나눠주는 순서도 이상했다. 왜 선영의 잔만 마지막에? 정순이 잔을 받으려는 순간 펜션 직원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테라스 정리를 위해 잠시. 그 여성이 정순에게 가까이 다가와 테이블을 닦는 척하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와인
절대 마시지 마세요. 그 남자가 뭔가를 넣었어요. 정순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40년 넘게 가정을 지켜온 여성의 순발력이었다. 고마워요. 정순이 그 여직원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인 후 본능적으로 자신의 잔을 도연 쪽으로 밀어내며 말했다. 도연아, 네가 먼저 건배해. 이런 좋은 와인을 준비해줘서 고마워. 도연의 얼굴이 순간 경직됐다.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수는 놓치지 않았다. 아, 네. 그럼 제가 먼저. 도연이 당황한 듯 잔을 들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건배. 모든 가족이 잔을 들었지만 정수는 입술에만 살짝 대었다. 와인의 쓴맛이 혀끝에 남았다. 뭔가 이상했다. 도연은 잔을 입에 대고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와인을 마셨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도연아, 괜찮아? 선영이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아니, 뭔가. 도연이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3분, 4분, 5분 후 도연이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잔을 떨어뜨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크리스털 잔이 바닥에 부서지는 소리가 제주의 밤하늘에 날카롭게 울렸다. 도연아! 선영의 비명이 절벽에 울려 퍼졌다. 새들이 놀라 바다 쪽으로 날아갔다. 정수는 쓰러진 도연을 내려다보며 확신했다. 만약 내가 그 와인을 마셨다면 저기 쓰러진 사람은 나였을 것이다. 2부 제주의 응급실. 제주대학교 병원 응급실은 깊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분주했다. 응급실 형광등이 차갑게 가족들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환자의 혈액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졸피뎀이요? 상도가 되물었다. 수면제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검출된 양이 일반 복용량보다 훨씬 많습니다. 의식을 잃게 만들 정도의 고농도였어요. 선영이 눈물을 터뜨렸다. 그럴 리가 없어요. 도연이가 왜 수면제를? 혹시 실수로?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이 정도 농도로는 실수가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음료에 약물을 넣은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네요. 경찰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수는 복도 한쪽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까 그 여직원의 경고가 맞았다. 누군가 정말로 와인에 약을 넣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도연 자신이었다면? 경찰이 도착했을 때 도연은 의식을 되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한 말은 가족을 더욱 충격에 빠뜨렸다. 누군가 내 와인에 약을 넣었어요. 도연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말했다. 죽일 작정이었나봐요. 이상했다. 정수는 도연의 말투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다. 마치 미리 준비한 대사를 읊는 것 같았다.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담당 경찰관이 메모를 하며 물었다. 도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정순을 바라봤다. 그 시선이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가 의미심장하게 말을 끊었다. 선영이 정순을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엄마가 또 오빠를 의심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처음부터 오빠를 못 믿어 하시더니 설마 정말로? 선영아. 상도가 딸을 말렸지만 선영은 이미 흥분 상태였다. 왜 그렇게 좋은 사람을 못 믿으세요? 오빠가 얼마나 우리를 잘해주는데. 정수는 말문이 막혔다. 딸 같은 선영이 자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까 그 여직원의 경고를 말해야 할까?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 그리고 그 여직원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선영아.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왜 그런 짓을 하겠니?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빠를 해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엄마뿐이잖아요. 경찰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펜션으로 돌아가 CCTV를 확인하고 와인병을 증거물로 수거했다. 테라스의 흔적들을 샅샅이 조사했다. 하지만 도연은 계속해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제가 왜 스스로 독을 마시겠어요?
죽을 뻔했다고요. 도연이 병상에서 억울해하며 말했다. 그 연기는 완벽했다. 그 밤 펜션으로 돌아온 정수는 잠들 수 없었다. 선영과 상도는 병원에 남아 도연을 돌보고 있었고 정수는 홀로 펜션에 남았다. 깊은 밤 정수는 테라스에 나가 제주의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달빛이 검은 바다 위에 은빛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파도 소리만이 적막한 밤을 채웠다. 그때였다. 힘드시죠?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낮에 경고해준 그 여직원이 서 있었다. 달빛 아래서 보니 더욱 창백해 보였다. 당신이... 정순이 일어서며 말했다. 다행히 제 경고를 듣고 잔을 바꿔주셨네요. 여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만약 그대로 마셨다면... 당신은 대체 누구죠? 왜 그런 경고를 해준 거예요? 여자가 주변을 살피더니 정순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삼부 바다가 기억하는 진실. 펜션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해변가. 인적이 드문 조용한 곳이었다. 파도가 백사장을 때리는 소리만이 두 여자의 대화를 감싸고 있었다. 저는 한유리예요. 이 펜션에서 일한 지 3년째입니다. 여자가 정순 옆에 앉으며 자신을 소개했다. 3년씩이나. 그럼 이곳을 잘 알겠네요. 유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잘 알아요. 특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10년 전에 이곳에서 벌어진 일을 말이에요. 10년 전? 1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리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제 동생과 그 남자가 신혼여행으로 제주도에 왔을 때 정순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신혼여행이라고요? 네. 최도현과 제 동생 한미리가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왔어요. 바로 저 펜션에서요. 유리가 손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행복해 보이는 신혼부부의 모습이 달빛에 비쳤다. 여자는 웃고 있었지만 그 옆에 남자, 분명히 도연이었다. 동생은... 유리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그날 밤 저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정순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사고였나요? 사고사로 처리됐어요.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믿을 수 없었어요. 미리는 고소공포증이 있었거든요. 절벽 근처에는 절대 가지 않는 아이였어요. 유리가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계속했다. 더 이상한 건 결혼하자마자 5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거예요. 미리가 보험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아이였는데 말이에요. 5억. 도연이 적극권에서 가입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을 위해서라면서요. 그 만약이 6개월 만에 현실이 된 거죠. 정수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당신이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군요. 네. 언젠가 그놈이 다시 올 거라고 믿었어요. 한번 성공한 방법을 또 쓸 거라고. 그리고 오늘 정말로 나타났어요. 당신 딸과 함께. 유리가 정순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얼음처럼 차갔다. 그런데 오늘 그 남자가 당신 딸과 함께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와인에 약을 타려고 했어요. 제가 몰래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도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몰래 촬영했어요. 그가 와인에 약을 타는 모습을요. 유리가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 속에서 도연이 주방에서 와인병을 열고 작은 봉지에서 하얀 가루를 꺼내 와인에 넣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는 병을 살살 흔들어 가루를 완전히 녹인 후 코르크를 다시 막는 모습까지. 하지만 어머님이 잔을 바꿔주셔서. 유리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 남자가 자신이 탄 약을 마신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정수는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만약 유리의 경고가 없었다면? 만약 잔을 바꾸지 않았다면? 그럼 선영이가... 네. 아마 내일 아침이면 바다에서 떠오르는 시신으로 발견됐을 겁니다. 실수로 절벽에서 추락한 것처럼 꾸며서요. 10년 전 제 동생처럼 말이에요. 두 여자는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다. 달빛이 파도에 부서져 은빛으로 흩어졌다. 아름다운 광경이지만
그 바다 어딘가에 10년 전에 비극이 묻혀 있다는 생각을 하니 소름이 돋았다. 10년 동안 혼자 이 진실을 알고 계셨군요. 네.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정황상 의심스럽긴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유리가 정순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오늘 촬영한 영상도 있고 그 남자가 스스로 약을 마신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라는 목격자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믿기 어려워요. 그 사람이 정말 그런 끔찍한 일을. 보험금이에요. 유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모든 게 보험금 때문이에요. 10년 전에는 3억, 그리고 이번에는 얼마나 될까요? 확인해봐야겠지만 아마 5억은 넘을 거예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더 올렸을 수도 있고요. 정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선영이 결혼하면서 가입한 보험이 있었다. 도연이 적극권에서 가입한. 얼마짜리였더라? 어머님? 유리가 정순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보험. 선영이도 최근에 보험에 가입했어요. 도연이가 권해서. 두 여자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다. 사부 제주경찰서의 진실 추적. 다음 날 아침 제주 동부경찰서. 회색 건물에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강호 형사는 서울 본청에서 급파된 베테랑 수사관이었다. 20년 경력의 그는 특히 보험 사기 사건의 전문가였다. 제주도까지 내려온 이유는 단순했다. 최도연이라는 이름이 그의 과거 수사 파일에 있었기 때문이다. 10년 전 한미리 씨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해봤습니다. 강호가 두꺼운 파일을 펼치며 동료 형사에게 말했다. 당시에는 단순 추락사고로 결론났지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었어요. 어떤 의문점이요? 첫째, 고액의 생명보험. 결혼 후 바로 5억 원짜리 보험에 가입했어요. 둘째, 추락 직전 목격자 진술. 펜션 직원이 부부가 심하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거든요. 강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셋째, 최도연의 과거 기록. 첫 번째 아내도 의문사했어요. 교통사고였는데 역시 고액 보험금이 걸려 있었죠. 두 번이나? 세 번째가 바로 어젯밤 일이에요. 다행히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말이죠. 그때 강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한유리로부터 온 전화였다. 형사님, 증거 영상을 가지고 있어요. 최도연이 와인에 약을 넣는 모습을 직접 촬영했습니다. 강호의 눈이 번쩍 뜨였다. 지금 즉시 경찰서로 오세요. 30분 후 유리가 경찰서에 도착했다. 그녀의 휴대폰 영상을 본 강호는 확신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고. 이것만으로도 살인미수 혐의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10년 전 사건과의 연관성이에요. 강호가 유리에게 물었다. 혹시 10년 전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확실해요. 제 동생이 죽기 전날 밤 통화했거든요. 도연이가 자꾸 절벽 구경을 가자고 한다고 했어요. 무서워서 싫다고 했는데 계속 조른다고. 강호가 메모를 하며 끄덕였다. 패턴이 같네요. 먼저 약물로 의식을 잃게 한 다음 절벽에서 추락시키는. 그때 병원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형사님, 큰일 났어요. 최도연 씨가 병원에서 사라졌어요. 강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언제부터요? 30분 전에 확인했는데 병실이 비어 있었어요. 병원복도 없어졌고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CCTV는? 확인해봤는데 새벽 4시경에 비상계단으로 나가는 모습이 찍혔어요. 누군가 옷을 전해준 것 같아요. 강호가 재빨리 무전기를 잡았다. 모든 순찰차의 통보. 최도연, 35세 남성 수배령. 극도로 위험한 용의자니까 발견 즉시 체포하되 조심하세요. 유리가 불안해하며 말했다. 혹시 펜션으로 돌아간 건 아닐까요? 아직 가족들이. 맞다. 강호가 벌떡 일어났다. 김정순 씨와 박선영 씨가 위험해요. 즉시 펜션으로. 오부 펜션으로 돌아온 악마. 그날 오후 정순과 선영, 상도는 펜션으로 돌아왔다. 병원에서 밤을 새운 탓에 모두 지쳐 보였다. 특히 선영은 여전히 어머니를 원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 때문에 도연이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선영이 소파에 앉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요? 경찰들이 우리 가족을 의심하고 있어요. 정수는 유리에게서 받은 USB를 꽉 쥐고 있었다. 그 안에는 도연의 과거 범죄 증거들이 가득했다. 10년 전 사건 자료, 보험 증서 사본,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최근 선영 명의로 가입한 7억 원짜리 보험 증서까지. 하지만 어떻게 딸에게 말해야 할까?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그것도 보험금 때문에? 선영아, 엄마가 할 말이. 정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때 펜션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도연이 들어왔다. 병원에서 입었던 환자복 대신 검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 번뜩였다. 여보. 선영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어떻게 병원에서? 의사가 하루 더 입원해야 한다고 했잖아. 미안해, 선영아. 너무 답답해서 잠깐 나온 거야. 도연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병원 음식도 맛없고 간호사들이 계속 시끄럽게 하고. 정수는 도연의 변화된 분위기를 즉시 알아챘다. 더 이상 완벽한 사위 연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 같았다. 그런데 말이야.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거실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진 것 같았다. 어제 밤 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 모두가 도연을 바라봤다. 뭔가 이상했다. 누가 내 와인에 약을 넣었는지 말이야. 상도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도연이 천천히 정순을 바라봤다. 그 시선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장모님이 하신 거죠? 뭐라고? 상도가 벌떡 일어났다. 생각해보세요. 가장 의심스러웠던 사람은 처음부터 저를 못 믿어 하던 장모님이었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먼저 마시라고 권하셨고.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설마 정말 엄마가? 선영아. 정순이 다급하게 말했다. 그게 아니야. 진실은. 하지만 도연이 정순의 말을 막았다. 장모님,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다 알아요.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셨던 거, 선영이한테 저 험담하신 거, 그리고 결국 저를 없애려고 독을 넣으신 것까지.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정순이 소리쳤다. 진짜 범인은 엄마. 선영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도연이를 미워해요?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딸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체면을 차릴 때가 아니었다. 선영아, 진실을 말해줄게. 정순이 USB를 꺼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 네 남편이 누구인지, 10년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도연의 표정이 급변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걸 어디서 구했어요? 한율이라는 여자에게서. 10년 전 네가 죽인 그 여자의 언니에게서.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제주의 바람소리만 창문을 통해 들려왔다. 선영과 상도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다. 아,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자가 여기 있었군요. 그의 목소리에서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다. 육부가면 뒤에 진실. 정말 대단하세요, 장모님. 도연이 소파에 느긋하게 앉으며 박수를 쳤다. 10년을 기다린 그 여자도, 모든 걸 알아챈 장모님도. 그의 모습이 완전히 변했다. 더 이상 다정한 사위가 아니었다. 차갑고 계산적인 포식자의 모습이었다. 도연아.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소리야? 10년 전에 누구를 죽였다는 거야? 도연이 선영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미안해, 선영아. 이제 연기 그만해도 될 것 같네. 너무 피곤했거든. 연기? 도연이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다. 과일 깎는 용도로 보이는 작은 칼이지만 그의 손에 들려있으니 무서운 무기로 보였다. 사실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어, 선영아. 너랑 결혼한 것도, 이 제주도에 온 것도, 모든 게 계획이었어. 뭐라고? 선영이 주저앉았다. 믿고 사랑했던 남편의 진짜 얼굴을 보고 있었다.
도연이 USB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며 발로 밟았다. 플라스틱이 부서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하지만 백업은 또 있겠지? 그 여자가 그렇게 바보는 아닐 테니까. 당신 정말 미친 거예요?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미쳤다고요? 도연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소름 끼쳤다. 전 아주 정상이에요. 단지 효율적일 뿐이죠. 그가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5억이야, 선영아. 아니, 정확히는 7억. 내 보험금이 7억이야. 10년 전 그 여자는 5억이었는데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좀 더 올렸지. 선영이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다. 보험금? 그래. 우리가 결혼하자마자 가입한 그 보험 말이야. 만약을 위해서라고 했지? 그 만약이 바로 지금이야. 상도가 아내와 딸을 보호하려 앞으로 나섰지만 도연이 칼을 휘둘렀다. 가만히 계세요, 아버님. 원래 계획은 선영이만 조용히 바다에 떨어뜨리는 거였는데. 도연이 미소를 지었다. 이제 가족 전체가 실종되는 걸로 바꿔야겠네요. 너 정말 미쳤구나.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도 이해 못하세요? 도연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저는 비즈니스맨이에요. 결혼은 투자고 보험금은 수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제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자산일 뿐이고요. 그때 정순이 몰래 휴대폰을 켰다. 녹음 기능을 작동시키며 도연을 자극했다. 10년 전 그 여자도 그렇게 죽였니? 한미리 씨도? 도연의 눈이 번뜩였다. 한미리요? 그 여자는 정말 순진했어요. 마지막까지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가 추억에 잠긴 듯 말했다. 여보, 별이 예쁜 애라면서 절벽 끝에 서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이미 와인에 탄 수면제 때문에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죠. 한 번만 살짝 밀면 끝이었어요. 선영이 소리를 질렀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첫 번째 아내는 더 쉬웠어요. 교통사고로 꾸몄거든요. 브레이크 라인을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되니까. 2억밖에 안 됐지만 처음 치고는 나쁘지 않았어요. 정순이 경악하며 물었다. 첫 번째 아내도 있었다고요? 당연하죠. 선영이가 세 번째예요. 가장 큰 잭팟이기도 하고요. 도연이 칼을 번쩍 들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복잡해질 것 같네요. 원래는 선영이만 조용히 처리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가족살인 후 자살로 연출해볼까요? 그가 미친 듯이 웃었다. 신문 헤드라인이 벌써 보이네요. 제주도 가족여행 중 비극적 살인사건 이런 식으로. 7부 제주 바다의 최후. 바로 그때 펜션 문이 박살나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방탄복을 입은 특공대원들이 권총을 겨누며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손에 든 건 내려놔. 이강호 형사가 권총을 겨누며 외쳤다. 도연이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곧 선영의 목에 칼을 댔다. 선영이 비명을 질렀다. 한 발짝도 오지 마세요. 이 여자 죽어요. 진정해, 최도연. 이미 모든 게 끝났어. 뭐가 끝났다고요? 도연이 선영을 더 꽉 붙잡으며 소리쳤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요. 강호 형사가 또 다른 휴대폰을 들어보였다. 네가 지금까지 한 말들이 모두 녹음됐어. 한미리 씨 살인, 첫 번째 아내 살인, 그리고 박선영 씨에 대한 살인 계획까지 전부 다. 그게 뭔 상관이에요? 어차피 여기서 모두 죽으면 증인도 없잖아요. 강호가 창 쪽을 가리켰다. 한유리 씨도 모든 걸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와인에 약을 넣는 영상 증거도 있어. 게다가 창밖으로 수십 명의 경찰들이 펜션을 포위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심지어 헬기까지 떠 있었다. 도연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안 돼. 안 돼. 이렇게 끝날 순 없어. 그가 선영을 끌고 테라스로 나갔다. 바로 아래는 제주의 푸른 바다와 날카로운 바위들이 있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었다. 10년 전처럼 바다에서 끝내겠어요. 도연이 절벽 끝에 서며 소리쳤다. 한미리처럼. 도연아. 정순이 테라스로 나가며 소리쳤다. 그 아이는 죄가 없어. 죽이고 싶으면 나를 죽여. 너무 늦었어요, 장모님. 도연이 히스테리적으로 웃었다.
모든 게 틀어졌으니까 이제 모두 함께 죽어야죠. 선영이 공포에 질린 채 울며 말했다. 도연아, 제발 그만해. 미안해, 선영아. 네가 7억이 아니라 700억이었어도 결국 이렇게 됐을 거야. 난 원래 이런 사람이거든. 도연이 선영과 함께 절벽으로 뛰어들려는 순간 정순이 있는 힘을 다해 그에게 달려들었다. 내 딸을 놔. 세 사람이 절벽 끝에서 뒤엉켜 넘어졌다. 정순이 도연의 팔을 붙잡고 선영이 어머니를 붙잡으며 도연이 칼을 휘두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다. 그 순간 특공대원들이 달려와 도연을 제압했다. 전기 충격기가 작동되며 도연이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엄마. 선영이 정순을 끌어안으며 울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 말을 믿지 않아서. 괜찮다, 괜찮아. 정순이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살아있으니까 괜찮아. 도연이 수갑을 차인 채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내 계획은 완벽했어. 장모님의 직감만 없었다면. 강호 형사가 정순에게 다가와 말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의 직감이 3명의 목숨을 구했어요. 팔부 바다가 증언한 정의. 2달 후 제주지방법원.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연쇄살인범 최도연의 재판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피고인 최도연은 지난 10년간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보험금 목적 연쇄살인을 저질렀으며 살인미수 협박, 사기 등의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에 법정이 술렁였다. 피고인은 첫 번째 아내 박영희 씨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고 2억 원의 보험금을 수취했으며 두 번째 아내 한미리 씨를 제주도에서 추락사고로 위장해 살해하고 5억 원의 보험금을 수취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내 박선영 씨 역시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선영이 증인석에 섰다. 지난 2달간 심리 치료를 받았지만 아직도 얼굴이 창백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했고 어머니의 직감을 무시했습니다. 선영이 잠시 말을 멈추고 정순을 바라봤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의 직감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를. 판사가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또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과거 2건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것이며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명령합니다. 법정을 나서며 한유리가 정순에게 다가왔다. 정말 고맙습니다. 동생이 이제야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10년 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두 여자가 손을 맞잡았다. 다른 세대, 다른 상황이었지만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은 같았다. 이제 뭘 하실 건가요? 정순이 물었다. 제주도에 상담센터를 열려고 해요. 저와 같은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곳으로요. 선영 씨도 도와주신다고 하시고.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당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않도록 도와야죠.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1년 후 다시 제주도. 이번에는 정말 평화로운 가족 휴가였다. 정순, 상도, 그리고 선영이 함께 바닷가를 걸었다. 선영은 꾸준한 심리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깊어졌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때 엄마 말을 믿지 않고.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정순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모두 살아있다는 거야. 어머니의 직감. 정말 대단해요. 정순이 선영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다. 엄마의 직감이라는 게 특별한 능력은 아니야.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만드는 거야. 40년 넘게 가족을 지켜오면서 생긴 본능 같은 거지. 유리도 제주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다. 미리 상담센터라는 이름으로 범죄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상담소를 열었고 정순과는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었다. 선영도 일주일에 2번씩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다.
그날 저녁 새로운 펜션의 테라스에서 가족들이 다시 건배를 했다. 이번에는 도연이 준비한 독이 든 와인이 아니라 정순이 직접 준비한 따뜻한 차였다.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지켜준 어머니의 직감을 위해서. 선영이 덧붙였다. 건배. 제주의 별들이 가족을 내려다보며 반짝였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만들어내며 해변에 부딪혔지만 이제는 평화로운 소리로만 들렸다. 더 이상 비밀을 감추는 바다가 아니라 치유와 희망을 전해주는 바다가 되어 있었다. 정순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어머니의 직감. 그게 우리를 지켜줬구나. 상도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당신의 직감이 틀린 적이 없었어. 이번에도 그랬고. 선영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앞으로는 엄마 말을 무조건 믿을게요. 엄마의 직감을 절대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가족은 서로를 더욱 꽉 안았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은 채로. 그리고 제주의 바다는 오늘도 모든 이야기를 지켜보며 조용히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제 그 파도는 진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바다가 되어 있었다. 멀리서 유리가 운영하는 상담센터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오늘도 누군가의 아픔이 치유되고 누군가의 희망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